2015년 시작했네요. 인터넷 클럽.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1년 동안 인터넷의 긍정성을 우리들의 목소리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렌드에 약간 생소하신 분이 혹시 계실 줄도 몰라서 제가 한 10분 정도 가량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뭐를 기억하면 될지 먼저 이제 발제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IoT 그리고 이제 O2O가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얘기할 그 트렌드입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왔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다른데 이제 기고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IoT라는 트렌드가 사실 제일 먼저 나왔죠. IoT가 2014년에 책도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근데 이 IoT가 왜 이런 성장의 극성장의 배경을 갖게 됐는지 볼 때 잠깐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일상을 인지하는 기술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거 뭐 사실 일상을 인지하는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 센서와 이 클라우드가 만나는 게 사실 큰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품들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 부품 중에는 이제 CPU나 네트워크 장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붙이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곳에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또 클라우드로 연결돼 가면서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또 다른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이게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굳이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읽으셔도 되는데 이게 색상이 지면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토킹 포인트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IoT는 첫 번째 CPU와 클라우드가 싸고 작아져 센서와 만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싱들이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고 소셜 계정 만들듯이 사물도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현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막 네트워크에 흡수되는 그런 미래상을 모두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한국에서도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O2O인데 O2O도 결국은 이 IoT에서 등장한 그런 트렌드하고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O2O와 옴니 채널이란 말로 함께 같이 쓰이는데요. 이 O2O하고 옴니 채널에 대해서는 제 신간이 3월에 오프라인에 귀한 O2O 옴니 채널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3월에 나오는데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에 나왔으면은 좀 더 소개를 했을 텐데 3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O2O 옴니 채널 약간 다릅니다만 현장에서 섞어 쓰고 있습니다. 토킹 포인트를 또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온라인만 너무 잘 되는 거 아니냐, 온라인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의 생활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장사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 온라인에 뭔가 어떤 힘이라든지 역동성이 있을 텐데 이거 오프라인으로 한번 가져오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소비자를 둘러싸고 좀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보자라고 한 게 옴니 채널.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의 힘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게 첫 번째 토킹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가 소비자가 달라진 거죠. 멈출 줄 모르는 이제 소비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옛날에 소비자라고 하면 마케팅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제 소비자가 쇼핑하면서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인지를 시키고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소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황, 뭐 저성장 시대 요즘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 트렌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유통 그 기업들도 올해 작년부터 전략을 이 옴니채널 이런 것들이 꼭 그 몇 대 전략 안에 그 산에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 트렌드로 또 그 핀테크도 사실 이제 흡사한 지금 계속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 들으시면 좀 느끼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뭔가 이 생활 밀착형으로 지금 이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트렌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이 핀테크라는 것도 거기 그냥 대표적으로 그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디에 기고했던 거를 급히 또 그 캡처해서 급하게 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약간 트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핀테크를 또 한마디로 한번 해보면은 99%를 위한 금융을 ICT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그 처음에 그 핀테크가 태동하게 된 그 시절에 이게 벌써 그 어떤 그 이런 논의를 발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지 좀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 또 금융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근간을 이루는 건데 이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그 보수적인 그 금융업계 밖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스며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 이것도 역시 그 핀테크에 관련된 건데 토킹 포인트를 잠깐 또 정리를 해드리면 그 1%에 봉사하던 금융의 보수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핀테크라는 운동이 그 태동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닐까 그 많이들 예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가 뭐 이제 계속 우리 이따가 대담을 하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핀테크가 요즘 굉장히 또 뜨겁죠.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또 유독 2015년 초반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이 어떻게 보면 배경이 우리한테 또 상당히 이제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인터넷에서도 뭔가 이런 그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함부로 힘들었는데 밖에서는 이런 것도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모두들 놀라면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토킹 포인트가 그 어떤 그 금융업계의 그 어떤 보수성에 대한 반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결실을 맺어지게 됐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궁리가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굉장히 확실한 어떤 그 대안이 등장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간단하게보다도 여기저기에서 주로 스타트업 위주로 상당히 많은 대안들이 공유되고 있고 그게 각각의 그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고 있는 지금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궁리해야 될 거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될까?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증과 때로는 이런 회의론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 트렌드를 보면서 생각해봐야 될 그런 토킹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런 트렌드가 진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뛰시면서 겪으신 그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지체 없이 또 네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늘 그렇듯이 패널 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얘기를 안 하시면 그냥 분량이 안 나옵니다. 진짜로 한마디 안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늘 마이크는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관련해가지고 불편함을 겪으셨거나 특히 오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위치정보법 입법 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어떤 재난이나 조난을 당했을 때 이제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그 소방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이런 그 LBS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취지에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위치정보법이. 근데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청회도 거치고 이제 시민사회 그런 단체들이 이제 의견을 내면서 점점 규제 쪽으로 가더라고요. 법이 막상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인허가 허가도 받아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이동통신 스마트폰 이전에는 이제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통사 중심으로 이런 위치 정보가 이제 공급되고 서비스가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는 사실 이제 누구든지 위치 정보를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상업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차별이 생기죠.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앱들은 그냥 한국에서 쉽게 위치 정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허가를 하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차별인데 이런 역차별이 꼭 뭐 위치 정보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 핀테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법인데 그럼 빨리 맞게끔 바꿔야 되는데 법을 한번 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국회가 열려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고 보통 이제 턴키로 하더라고요. 다 몰아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안 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게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위치정보법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나와서 계속 개정안이 올라가고 하는데 개정되는 게 보통 주기가 1년 단위가 안 되고 한 2년 단위에 한 번씩 개정이 된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도 거기에 딱 걸려있어요. 턴키로 여야 합의하는 거. 턴키 보통 공사용 아닙니까? 공사.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딜을 할 때 묶어서 그냥 국무총리 인준해 줄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그 위치정보법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입법적 지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치정보법 만들 때는 왜 만들었냐면 그때 위치정보법에 해당되는 거는 피처폰, 핸드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은 개인에게 전속된 거고 그때 개인정보보호법도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단히 프라이빗한 건데 이 위치정보를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위치정보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자인데 지금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위치정보에 해당되는 게 사물의 위치정보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연결된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동차의 위치 정보가 물론 개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렌트카 위치 정보가 개인 정보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했을 때 물론 냉장고의 위치 정보, 아니면 뭐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지 않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져서 프라이버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보호법제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하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정보법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효용성을 다한 건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해도 폐지는 안 되는, 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폐지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도 못하고 이것이 이것을 규제할 것이라고 예상 못하고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런 영역을 규제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법문을 해석하면 이것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오토니 이런 IoT니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가도 회사 법무팀에서 이게 반성이 돼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거 하고 특히 이제 위치 관련된 게 이제 그런 거 싶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구글 지도에서 그 내비게이션 안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도 규제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도. 지금 한국에서 유동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법이 있을까요? 측량법이라고 이제 지도를 만들 때 지도를 막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잘못된 지도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지도를 만들면 종이 지도든 전자지도든 성과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인증된 지도만 유통이 될 수 있고 또 법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만든 그런 지도는 해외에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상 그런 상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구글맵 서버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부터 모든 맵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 지도만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다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한국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진은 미국에 있고 지도는 한국에 있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서비스가 원활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구글이 노력하면 가능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이제 한국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국에서 이 스타트업 창업자를 하면 다 법률 전문가가 된다고. 네,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스타트업 만나봤어도 만났을 때 그렇게 뭐 법조문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읊조리는 걸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 얘기하면은 뭐 운수교통사업법이 어때요, 여신전자금융법이 어때요, 뭐 이게 어때요, 몇 점 몇 항에 따르면 이런데 이걸 피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요. 스타트업이 그 코딩 공부해야 되는데 엉뚱한 코딩 공부하고 있네요. 그렇죠. 법조문. 저는 핀테크를 보면서 이렇게 든 생각이 이게 규제와 이 법률 체계가 한미 간에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 이 기본적인 틀 자체가 한국은 뭐 얘기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네거티브인가? 예, 미국이 네거티브여가지고 안 되는 것만 표시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든지 일단은 다 해보고 안 되는 거 진짜 심각한 범죄라든지 큰 이런 문제가 되는 것만 피해가면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웬만한 거는 그 사람들의 그 편익을 위해서는 그걸 깨라, 브레이크 더 룰을 해라라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목을 받으면은 되게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오히려 그런 거를 갖다 장려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이게 그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은 뭐가 되는지를 다 보고 그 되는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되고 안 되는 것들은 다 허가를 받든지 그 법 조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의 전통이고 이제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 건데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갑자기 어떻게 좀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와 어떻게 그 법의 한국 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 사유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또 다른 게 굉장히 관의 힘이 강한 사회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없앤다든지 뭐를 한다고 그래도 그걸 필요 이상으로 의식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따르고 맞추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풀어줘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라 그럴까? 좀 그런 느낌입니다. 또 관이 중요하다는 말씀 듣다 보니까 엊그저께 그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운표입니다. 그 핀테크 산업 육성에 힘써달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 금융위원회가 바로 IT 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한번 열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항상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걸 다 해주겠다 갑자기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희망이 보이는 겁니까? 이제 적어도 핀테크에 대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실 1, 2년 전에 액티브엑스 얘기할 때 전혀 이게 저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체가 다 바뀐 것처럼 이게 또 한국의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뭔가 좀 성공적인 사례가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액티브엑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콘텍스트 사회적인 자연적인 흐름으로 그런 게 없어지고 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없애하니까 못 없애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고. 그 액티브엑스는 3월까지 이제 없앤다는 계획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액티브엑스는 3월 정도에 어쨌든 카드사들이 이제 다 걷어내는 걸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액티브엑스를 없애자는 취지는 그 플러그인 같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없애고 가능하면 이제 퓨어 웹 환경, 웹 환경 그대로에서 이제 사용을 하자는 건데 지금 과도기가 설정이 돼서 EXE 파일,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기존의 보안 프로그램을 대신하겠다라는 걸 이제 카드사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그 정보도
일단 그 과도기를 인정해주겠다라는 그건 거예요. 과도기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EX 파일을 훨씬 위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액티브엑스 해커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이 파일을 설치할 수 있으면 훨씬 위험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액티브엑스는 해결됐다라고 하면 거짓말은 아닌데 원래 문제되게 했던 그 이제 플러그인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던 그 본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근데 다들 해결됐다라고 넘어가면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편한데 근데 그건 좀 쇼크네요. 그 EX를 하도록 너무 그 영혼 없이들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그거를 뭐 제가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다 네.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풀어준다고 해서 풀어주고 하는데 결국은 실무자가 책임을 진다든지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고 나면 또 다 사장 갈리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냐. 그러니까 못 없애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단련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동안 트레이닝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 규제와 뭐 액티브엑스와 이런 우산 속에서 면책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갑자기 풀어줬다가 사고 나면 그럼 누가 책임지지? 이랬을 때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못 바꿔. 비슷한 뭐라도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내 임기 안에서만 변화가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 런닝맨이나 1박 2일에서 방역 분량을 뽑으려고 다들 그렇게 날린 거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 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oT가 벌써 한물 갔구나. 테크 얘기 한참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규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더 IoT나 이런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핀테크로 스타트업을 하셔도 아마 한국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규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핀테크를 창업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성공을 한다? 쉬울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치정보 O2O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창업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한다? 그것도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근데 IoT를 가지고 한국에서 해서 해외로 나가서 성공한다? 그건 여전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퀘스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는 굉장히 보는 뷰가 굉장히 다양해서 마치 클라우드 옛날에 이시훈 형도 얘기하다시피 다양한 걸 가지고 IoT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요즘에 이제 그 서비스화된 하드웨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화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IoT라고 얘기를 하고 IoT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화된 하드웨어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임창영 대표랑 같이 해가지고 했던 리니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 나왔던 이제 직토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가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런 데서 한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글로벌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런 규제들이 여전히 있고 규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그 규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규제를 극복하는 건 시간이 당연히 걸릴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피터 틸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규제를 스타트업이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규제랑 관계없는 영역으로 가야겠죠. 규제랑 관계없이 글로벌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IoT나 이런 쪽이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영역은 그나마 좀 규제를 피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나올 수 있다. 거기도 있어요. 규제가. 거기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날리려면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론이 전혀 또 발전돼 있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나 이런 거에서 정보, 개인정보, 이 건강정보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쉐어하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웨어러블 이런 건강 트래킹 디바이스들이 빨리 이렇게 보급되고 이런 게 뭐 보험사들이 이렇게 그 보조금을 줘가면서 막 이렇게 팔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걸림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그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그걸 서비스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걸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근데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외에서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그럼 해외 규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 서비스하지 말고 해외로 바로 나가.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더 서글프지 않나요? 그게 서글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글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드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잘하는데 국내 시장은 저희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신사업단 쪽에서 새로운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뭘 보려는 이유가 사실 통신사는 굉장히 정부나 이런 쪽에 수혜를 많이 받은 비즈니스 영역이거든요. 그 라이센스드 영역이니까 굉장히 많은 받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글로벌에 나가서 실패를 해요. 왜냐면 안에서는 완전히 딱 다 주어진 주파수 안에서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데 해외 나가면은 그 나라 사업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MVNO나 이런 거 나가고 실패를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런데 한국 시장이 물론 작지는 한국 시장이 작지는 않은데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는 것 대비 한국 시장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국 시장만 보고 있을 때보다는 해외로 나갈 수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SK텔레콤이랑 삼성전자랑 10년 전에는 비슷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유가 뭐냐? 라이센스 영역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국내에 안주하고 있었을 때 삼성은 그 하드웨어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로벌이 나갔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규모가 다르니까 물론 이제 노력을 하고 많은 부분에 투자가 일어났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만 머무를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성장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금 다른 뷰를 말씀드리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삼성이나 현대차가 글로벌하게 되게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혁신을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미국만큼 보면 얼리 아답터 마켓이 없어요. IoT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하여튼 새로운 신기한 거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 나오고 우버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열심히 써주는 나라는 언제나 보면 미국이고 미국에서 그런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빨리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회사가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이 5천만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니고 5천만이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라든지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뭐 최고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 뭐 우버 같은 게 나온다든지 뭐 알리페이 같은 게 나온다든지 전 국민이 그런 거 열심히 써주면은 여기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거기서 그 가진 기반으로 해외 진출해서 더 성공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선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해외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저는 이 IoT 그리고 이 O2O 그리고 핀테크 이런 거의 바로미터가 과연 IT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얼마나 써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미국 LA 쪽에 한 20여 년 알고 지내는 되게 친한 미국 아저씨가 계세요. 지금 연세가 70이신데 완전히 컴퓨터 타이핑도 잘 못하시고 이메일도 못 쓰시던 분인데 이분의 변화를 제가 몇 년간 보면서 깜짝깜짝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놀라는 게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예상외로 잘 쓰시는 거. 이거 되게 좋다. 예, 그리고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서 그 본인 일하시고 이런 데 활용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2년 전에 갔더니 깜짝 놀란 게 그 제가 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사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웨어러블 트래킹 그런 거 저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드릴까 했더니 이미 사셨어요. 이미 저본을 사서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돈 묻었네요. 네, 그래서 왜 이걸 하셨냐 그러니까 잘 때 그 슬리핑 트래킹 그거 하는 게 좋아서 그걸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나서 제가 바로 지난 그 몇 달 전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정말 또 놀란 게 우버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좀 특이한 분 아니야. 완전히 일반적인 컴퓨터 잘 못 쓰는 일반.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또 넷플릭스도 쓰세요. 파워블러 같은데요. 아니야 전혀 안 그래요. 네,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러고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우버 쓴 깜짝 그랬더니 놀랐지. 진짜 우버 쓴. 근데 한번 써보니까 너무 쉽고 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일반인이 근데 그분이 아직 핀테크의 뭐는 아직 안 쓰고 계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얘기는 미국에는 이미 그게 그 메인스트림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리고 그런 회사들이 몇백억, 몇천억 매출을 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발달하고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전혀 못 써요. 예. 놀라운 일이네요. 그런 게 저는 제가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양쪽 분의 말씀이 다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 부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게 규제를 해준 배후에는 빨리 해외로 나가서 더 큰 회사가 되라 라는 어떤 배려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내수에서 팬들이 주위에서 받쳐주면서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해야지 그 회사가 탄탄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양쪽에 좀 수긍이 돼가지고, 예. 제가 이제 IoT를 얘기를 하라 그랬을 때 이제 뭐 뭘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에 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가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4가지 단어를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나 했었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사이버 월드와 디지털 월드의 결합이라는 얘기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하드웨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위피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위피를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위피가 한국에 있었던 시절에 저는 그 미국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위피에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저는 오히려 브루나 이런 쪽에 관여를 했었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위피가 굉장히 나쁜 놈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위피는 나쁜 놈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AT&T에서 SK텔레콤에, 이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AT&T에서 그 SK텔레콤에 와가지고 그 위피의 다음 버전이 디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스프린트 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됐으면 어쩌면 AT&T가 아이폰을 채택을 안 하고 어쩌면 아이폰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다 가정이지만 이제 그만큼 위피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아이폰이 나와서 아이폰이 훨씬 더 좋다라는 대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좀 규제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위피를 반드시 넣어야 돼, 스마트폰에도. 이런 규제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거지, 위피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서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다 음성 통화했었고, 심지어 옛날에 다 피치폰 가지고 그 보스업도 다 했어요. 게임도 다 하고. 근데 왜 옛날에는 혁신이 아니라고 지금은 혁신이 일어났냐고 봤을 때, 이게 그 아무나 누구나 그걸 손쉽게 해서 만들 수 있고 그걸 유통할 수 있게끔 장이 열렸던 거죠. 옛날에는 그 통신사에 채택된 사람들만이, 통신사에 채택된 회사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아이폰이, 사실 아이폰 2007년도 6월달에 나왔을 때 대단한 폰이 나온 건 맞지만, 더 대단한 건 2008년도에 초에 그 SDK하고 앱스토어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SDK하고 앱스토어를 제공해주니까 아무나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 안에서 시장에서 엄청난 모바일 앱들이 나오고, 대부분이 다 망했지만 그 중에서 뛰어난 것들이 일어나서 혁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이 일어나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로비오조차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서비스화되면서 드롭박스라든지 에버노트라든지 다음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다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드웨어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라든지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드웨어를 가지고 손쉽게 뭘 만들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50 중반의 아저씨가 자기네 집에 밸브를 조종할 수 있게끔, 물론 그분은 박사님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혁신, 디지털 ICT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지 IoT냐, O2O냐, 핀테크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게 넘어가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커다란 패러다임을 좀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IoT도 핀테크도 O2O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디지털 월드하고 피지컬 월드하고 융합이라는 게, 앱이 우리 세상을 대부분 많이 바꿨잖아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바꿨잖아요. 아까 그 굉장히 70대 노인이니까 할아버지조차도 그런 생활을 할 만큼 엄청나게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에 의해서 바뀐 세상은 디지털 월드뿐이라는 거죠. 디지털 월드에서만 바뀐 건데, 이제 하드웨어가 그런 것들이 IoT라고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하드웨어, 그 디지털 월드하고 피지컬 월드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R이라든지 O2O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디지털 월드에서만 바뀐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게 피지컬 월드까지 융합이 돼서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더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IoT를 포스트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 포스트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IoT 시대에도 여전히 스마트폰은 유효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시간 좀 없어서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얘기된 IoT하고 한 4, 5년 이전에 얘기했던 M2M IoT하고 다른 얘기다. 옛날에 스마트 홈이라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있었었는데 안 됐는데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다 되는 이유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드웨어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규제랑 연결이 되는데 어저께도 그 경기 공공지원센터에 그 창의 디바이스래 거기 잠깐 좀 갔다 왔었어요. 자문을 거기 갔다 왔었고 그 외에도 과천의 무한상상실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창조혁신센터 여러 군데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만큼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임 센터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무턱대고 바로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거기서 스타트업 창업한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는 한국에 앉아가지고 해외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IT나 온라인이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로 여기서 그 쿼키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마치 내가 미국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우리 만든 것들을 그쪽에다가 공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펀딩을 받을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해볼 수도 있고 마켓 리서치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걸 제조해야 될 때 MF작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센젠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물건을 조립해가지고 나한테 배송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지금의 시대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국경을 이미 많이 초월해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한국에만 보지 말고 글로벌을 내가 꼭 그 산호세에 오피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 글로벌한 그 어떤 비즈니스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방송 분량 후반대요. 저희가 방송은 안 됩니다. 그 지금 김유신 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은 그런 것에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디바이스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OS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핀테크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그 결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IoT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각자 개발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개발에 대한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누구든지 개발에 뛰어들어서 그런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패러다임이 시프트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누구나 플랫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플랫폼도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이 그 전체적으로 그 압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세계적인 결제 수단이 안 만들어지냐 핀테크를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아직 지원해준 거 별로 없지만 핀테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해줬는데 예전에 우리는 왜 닌텐도 못 만드냐 이랬던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 환경으로 봤을 때 도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도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크든 작든 또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뒤처지고 먹을 게 전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글로벌 생태계이기 때문에 혼자 독식하는 예전의 그 밸류체인 방식이 아니고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남들이 신경 못 쓰고 못하는 틈새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면 그 틈새가 글로벌로 넘버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지금의 그 생태계 구조인데 너무 이제 큰 것만 바라보고 왜 우리는 그런 성과가 안 나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뭐 기업들도 지금은 그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내수 시장에서 넘버원으로 글로벌에 성공하는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뛰어야 되고 틈새를 뛰어야 되고 뭐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일정하게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은 아니어도 넘버 2, 넘버 3 정도는 되는 플랫폼을 라인처럼 개발한 이제 성공시킨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틈새에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오토 이쪽에서는 이제 글로벌보다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로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안 대표님의 저는 이제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안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잠깐 보면 오토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로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곳 오프라인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자생력을 갖춘 하이퍼로컬 이코노스피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이퍼로컬 이코노스피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하이퍼로컬 이코노스피어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쌤이다 이거 뭡니까 이게? 네. 지금의 시대 오토는 이제 사실은 저는 핀테크도 이제 오토 때문에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 결제를 이제 어떤 온라인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셜 SNS가 등장하면서 이제 어떤 그 경제 민주주의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오토가 가장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공유 서비스가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뭐 우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 택시, 뭐 배달 앱 이런 것들 보면 예전에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자 소비자가 직접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는 시대가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참여적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됐는데 이런 시대, 그러니까 초연결 시대에 이런 로컬, 지역에 관련된 그런 생태계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하이퍼로컬 스피어라고 이제 이코노스피어. 이코노스피어. 하이퍼로컬 이코노스피어. 네, 지금 어느덧 저희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저희 굿인터넷 클럽은 늘 그렇듯이 인터넷의 긍정성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푹 가라앉아 있는 우리 사회,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진하고 있는 토픽이 어떤 그 해결책을 줄지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리고 청중 여러분 혹시 질문 있을지 모르니까 두 개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들은 질문 아직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참 요즘 힘이 빠져 있습니다. 뭐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힘들고 여러모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우리 로컬이 주는 어떤 혜택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김 부장님께서는 웨어러블이 뭐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사람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에 의미가 뭡니까? 핀테크, 오토, IoT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한 세 가지 분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한국에 돌아와서 보면 드는 생각이 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시작하는 그 분야 자체가 편중되어 있어요. 뭐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뭐 B2C, 뭐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만 하지 뭐 B2B라든지 뭐 IoT 하드웨어라든지 뭐 위치 기반 뭐 이런 식으로 뭐 규제가 걸리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들 치킨집하고 뭐 그런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워낙 막혀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눈에 보여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피터 틸도 계속 그 얘기는 컴피티션 포 루저라고 그래서 그런 경쟁이 지나치게 심한 쪽으로 들어가면 다 망한다는 건데 이런 IoT라는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면은 새로운 창업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회사들이 거기서 성장하고 새로운 잡 크리에이션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자영업자들이 많은 데서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미국 경제가 그래서 잘 되는 이유기도 한 건데 너무 그거를 막고 경제 시진대사를 막고 있는 게 지금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돈을 좀 더 잘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고 해야지 거기서 또 새로운 부가가치 생각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게 참 요즘에 힘들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저는 굉장히 이제 반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나키스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제 페이스북이나 저기도 보면 되게 좀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되는 많은 근원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사회랑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그거랑 반대로 일본이 10년 이상 불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래도 유지하는 이유는 100년 이상 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대만이 탄탄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하드웨어 쪽을 다시 통신사에서 웃기게도 하드웨어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건 안산, 그다음 저희 뭐 가산동 이런 쪽에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고 아 내가 몰랐던 세상들, 내가 몰랐던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는 어떤 이런 기획들이, 이런 모습들이 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활력들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제작에 대한 장인들이 굉장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제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고사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타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IoT라는 것 자체가 뭐 대단히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홀대했던 작은 소규모 제조사들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더 좀 살려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허리를 좀 더 탄탄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나라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반정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아, 여기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알겠습니다. 네. 그 오토 쪽에서는 좀 사회에 기여할 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00만 명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근데 잘 아시겠지만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30%가 폐점을 합니다. 그 2년 이상 버티는 자영업자가 50% 미만이라서 굉장히 열악하죠. 사실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게 이 자영업자분들이 중산층이 돼가지고 튼튼한 경제의 허리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큰 대로변에 상점을 열고 하려면은 장사는 잘 되겠지만 비싼 임대료가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골목 안에 있는 그런 점포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똑같이 마케팅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청년 실업부터 실업자 문제 되게 많은데 뭐 차만 있으면 이제 우버엑스 이런 거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고 집에 빈방 있으면 이제 공유 서비스해서 숙박 서비스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능만 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사회에 전반적으로 좀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골목길 아주 후미진 곳에 있어도 그 식신 핫플레이스만 있으면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김국현 대표님이 이제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대부분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것인데 과연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핀테크, IoT, 오토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 결국은 이 세 가지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평론가나 분석하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혁신을 이루는 주체는 결국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기 계신 분들께도 기업들을 좀 실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을 좀 응원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핀테크 포럼에서 8% CEO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거 하시는 텐데 문제없이 서비스를 잘 하고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게 없고 이게 서비스가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이트가 폐쇄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 게 아니고 유권 해석을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 게 아니라 사이트를 폐쇄시킨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사실은 그런 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업협회에 있으면 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거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정부에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서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할 때 알면 구제당할 텐데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알고 나면 불법이라고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게 있는데 작년에 좀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임정욱 센터장님도 잘 도와주시고 한 사례인데 한국 NFC 황승희 대표님 하시는 작년 중반에 한번 찾아오셔서 금융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에 우리가 사업 자체를 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임정욱 센터장님도 많이 언론이나 기자분들 소개시켜 주시고 저도 기자분들 만날 때마다 그 사례를 예로 들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또 한국 사회에서 찍히면 또 잘 오히려 그럴까봐 이제 걱정은 되는데 오히려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을 다뤄주니까 결국은 이제 그 회사만 잘 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닥치고 있던 규제도 결국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IoT가 중요하다, 핀테크가 중요하다 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돼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응원하면 그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이제 우리 사회가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있다면 끝까지 같이 다 같이 응원해주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닿는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이제 점이라면 그 점들을 이제 이어주는 이제 선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임 센터장님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핀테크라는 거를 지금 공론화시킨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기업들이 지금 홀로 하고 있는 노력들을 북돋아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